네, 저희 2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말 낮 시간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는 이번에 정주원 작가 개인전 불멸의 크랙에 이제 서문을 작성한 김말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술계 내에서 글을 쓰거나 혹은 전시기획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정주원 작가님과 함께 크랙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정주원 작가님의 작업 과정과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주원 작가님께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정주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시 불멸의 크랙을 기획하고 전시 작가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몇몇 작업들은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몇몇 작업들을 함께 언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재료와 크랙에 대한 작가님의 고민과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회화의 영속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였는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함께 다뤄보고자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전시 제목이 불멸의 크랙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전시에서 이제 작업을 떠올려 보았을 때 작가님이 일상적인 소재에서 작업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 제목으로 인해서 뭔가 그 소재적인 면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크랙을 계속 찾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크랙을 좀 이제 주제로 삼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료적인 부분을 주제로 삼은 적은 처음인데 작년 전시 때 개인전 온수공간에서 했던 개인전 때 가장 큰 고민이 작품 표면에 생기는 크랙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작업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관객들도 와서 이 크랙이 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더 퍼지진 않는지 뭐 이게 나중에 유지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구매를 하려다가도 크랙 때문에 조금 망설여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이번 단계에서 그 전시가 지나고 나서 이 크랙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번 전시는 그 크랙을 해결하는 단계라고 설정을 하고 앞으로 작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재료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는 시기로 설정을 하고 크랙을 없애야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크랙을 왜 없애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크랙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크랙이 왜 흠이라고 느껴지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흠이 아닌데 이게 미래에 더 커지고 그 표면이 떨어져 나갈 거라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크랙이 뭔가 흠집이나 결함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크랙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불멸의 크랙이라는 제목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전시에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작업을 구매를 했었고 그 크랙을 이제 사실 저도 뭐 보존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정말 나이브하게 작업실에다 걸어놔야지 하고 이제 작업실에 걸어놨고 이제 작업실에서는 사실 수정고 컨디션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크랙이 점점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손만 대면은 이 친구가 되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보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보존에 관한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왜 이 작품을 샀을까? 그냥 이 작업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었고 그것이 크랙이 있던 없던 간에 그 소재에 우선 되게 끌렸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불멸의 크랙이라는 제목에서 정말 크랙을 찾아야 되고 혹은 그런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회화 작업이고 이제 정주원 작가님이 이제 어떤 소재를 좀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도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작가님 개인적으로 뭔가 변화된 상황이나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소재에 관한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월부터 천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천안의 레지던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그림에 자연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저는 원래 일상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일상적인 게 작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크랙을 해결해야겠다는 것과 그 천안에서 일상에 적응하는 것의 중간 지점쯤에서 작업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계속 크랙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와 그런 천안에서의 생활들 뭔가 밤에 너무 어두워서 뭐 손전등을 가지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그런 게 약간 크랙을 찾는 저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 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뱀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뱀을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공포의 대상이나 불안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크랙을 대하는 태도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올지 말지 항상 불안하고 조심해야 되는 존재로 크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서 느끼는 뱀이라는 존재랑 같은 방향의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대입해서 뱀의 소재를 좀 많이 사용했고 이번에 뭔가 미끄러짐을 연습하는 언덕이라고 흙 언덕 같은 걸 되게 많이 그렸는데 그런 제가 이 시기를 연습하고 실패하는 시기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료적으로 시도하고 그런 미끄러짐을 반복하는 것들을 언덕이라는 약간 느즈막한 이렇게 경사가 낮은 언덕 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런 과정으로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언덕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천안 작업실에 가니까 작업실 앞에 창문에 그 언덕, 흙언덕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사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과 이런 소재, 설정해놓은 소재의 중간 지점쯤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 원고 작성 때문에 그 천안의 레지던스에 이제 정말 마을버스를 타고 거의 끝에 정말 시골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다시 걸어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자연 속에 있었고 해가 지면은 불빛이 정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뭔가 그런 뱀에 대한 이야기나 아마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뱀과 함께 있는 모습이나 혹은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것들이 되게 거기에서는 정말 익숙한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리터럴리 흙 언덕이 작업실 창문 한가득을 메꾸고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주현 작가는 그런 이제 미끄러짐을 연습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번에 작업에 소재로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전에 작업하셨던 거랑 비교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어지는 느낌이나 혹은 대각선 구도나 이렇게 정말 미끄러지기 위해서는 중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각선 구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회화 작업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소재를 착안하지만 사실 많은 회화 작가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작가분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되게 다 제각기 다른 차이를 조금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일상의 소재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옮겨 그리는 게 아니라 작가님은 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마다 좀씩 그 그리는 방식이 다른데 그 사진을 참고한 작업도 있고 그 여기 첫 번째 그림이랑 여기 8번째 그림은 사진을 보고 참고해서 그린 그림들이고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제가 생각나는 걸 머릿속에서 바로 화면으로 옮길 때가 가장 많은데 그때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이 제일 결과물이 잘 나오는 거는 스케치 없이 생각한 걸 바로 화면으로 옮겼을 때가 가장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 때는 이제 드로잉을 하고 드로잉을 한 걸 다시 화면으로 옮기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화 작업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 회화를 이제 옮기는 방법이 회화 작가들마다 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전시에서 가장 조금 눈에 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뒤쪽에 벽지 작업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벽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제 벽지 풀로 붙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회화 작업을 두르는 크게 이제 바탕이 되는 장면들인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벽지 작업은 여기랑 저기 2개를 했었는데 이 파란 벽지는 저 안쪽에 걸려져 있는 작은 그림의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패턴화를 시켜서 반복적으로 그리드 형태로 해서 반복해서 한지에다가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약간 이번 전시를 재료적인 거를 연습하는 기간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화선지에 난을 치는 거 연습하듯이 연습의 일환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반복되는 패턴의 벽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벽지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재료적인 부분도 그림에 그려진 재료랑 똑같은 물감을 사용했는데 그 칠해지는 표면이 이건 한지고 이건 캔버스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약간 미묘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이 캔버스라는 소재 말고 한지라는 소재를 사용하신 거에 약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제가 동양학과 출신이라 뭔가 동양화 재료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었고 일단 한지라는 종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뭔가 동양화 재료를 사용을 하되 동양화 재료처럼 안 보이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물감들도 동양화 물감에다가 뭐 흙에다가 악교 이런 걸 섞어서 제가 배합해서 쓰는 건데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벽지 작업이랑 뭔가 이제 회화 작가인 정주원 작가가 한 조각 작업도 사실 전시장에서 이제 일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조각 작업이 사실 이전에 전시에서는 이제 계속 뭔가 예전 전시랑 약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전의 전시를 조금 묘사를 해드리자면 이제 회화 작업 밑에 돌멩이 같은 조각 작업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마치 회화에 좌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전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이제 일일이 다 만들었겠구나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그 노동력에서 오는 약간 경이로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러한 입체 작업을 따로 작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재료적인 실험을 하면서 이제 그와 동일하게 회화
일반적인 캔버스 위의 회화가 아니라 벽지나 혹은 입체 작업으로도 나아가는 것 같아서 이 입체 작업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하게 된 이유나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벽지 작업을 하게 된 이유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차원적으로는 재료적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물감과 그 벽지 작업에 사용된 물감이 동일하듯이 입체 작업에도 동일한 물감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 물감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그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소재적인 부분이 그림에 등장하는 소재들이 좀 반복적으로 입체 작업으로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약간 그 소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게 좀 반복해서 강조하는 효과로서 입체 작업을 그냥 조그맣게 아기자기하게 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는 조금 여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회화는 어쨌든 붓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소재를 그리는 것이고 이제 점토를 만지는 것은 실제 손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것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벽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면에 평평한 지면에 같이 뭔가 물감을 얹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입체는 조금 그래도 저는 다른 방향에서 손이 직접 만지고 계속 오밀조밀 작업을 하시는 거를 저도 작업실에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점에서 좀 차이를 느끼셨는지 뭐 입체가 좀 더 재밌었다 뭐 이런 네. 답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이 안 될 때 찰흙으로 이렇게 하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냥 그러면서도 이제 작업의 일부로서 그것도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뭔가 그런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 입체 작업을 했던 거는 소재가 회화에서 나왔던 거를 다시 이제 입체로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도 이게 평면이냐 입체냐에 따라서 좀 구현하는 것들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 입체 작업하면서 뭔가 어려운 점이나 그런 점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입체 작업과 평면 작업을 약간 그 평면 작업에 등장한 소재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하면서 입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저기 저 두 개도 약간 그렇고 저 뒤에 손전등이나 이런 작업들도 그렇고 뭔가 어려움보다는 또 재밌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좀 그 뒷면이나 옆면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재밌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 소재 자체가 너무 약하고 그런 소재다 보니까 입체 작업을 계속 한다 해도 천사점토는 이제 조금 지양하고 뭐 도자기나 그쪽으로 조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조금 서브적인 단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메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 네. 그래요. 이 천사점토라는 게 사실 저번 전시회도 밑에 돌멩이들을 할 때 그 제작했던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그 천사점토로 조금 더 작업을 진행을 하신 걸까요? 네. 네. 아동미술을 먼저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볍고 이렇게 다루기가 쉽다 보니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보관이나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만드는 건 쉬운데 이걸 나중에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까지는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여기서 제목에서 주제로 삼았던 크랙 혹은 작가님이 이번 개인전에서 정말 문제 상황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 그 크랙이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모든 작업을 하는 매체에서 다 등장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회화 작업뿐만 아니라 뭐 입체 작업 혹은 좀 더 저는 이제 건축 이론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런 쪽이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건축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이 가거나 혹은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크랙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랙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짧게 이렇게 훑어보았지만 이제 이 크랙과 그 다음에 저는 불멸이 사실은 계속 상충되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쓰면서도 크랙이 불멸한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게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었고 이제 예술 작품에서 사실 가장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고 혹은 미술관에서 보존과학과에서는 사실 그러한 크랙이나 혹은 작업의 시간을 어떻게 지연시킬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화로 딱 국한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사실 되게 정말 단순하게 전시 관람하는 입장에서 뭐 오르세 미술관이나 혹은 루브르 미술관에서 봤던 정말 오래된 회화 작품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미세하게 나오는 크랙들이 아 이것이 정말 진품이구나. 진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진품이구나라는 걸 약간 증명해주고 그 회화가 지나온 시간성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제 같은 재료적인 얘기랑 같이 얽히긴 하겠지만 그런 회화들은 보통 유화 작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어쨌든 회화를 하시면서 뭔가 유화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작가님에게 유화는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고민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는데 제가 쓰는 재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화를 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유화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재료고 뭐 오르세 미술관의 그림에는 크랙이 있다고 하지만 크랙이 없는 그냥 현 시대 작가들의 유화에서는 뭔가 재료적인 부분에서 더 우수하게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도 유화를 하면 이런 고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마침 그 몽골에 1년 동안 있었을 그 시기랑 겹칠 때라서 그 몽골에 있으면서 동양화 재료 흙이랑 뭐 지금 쓰는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날씨가 엄청나게 건조해서 크랙이 상상도 못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유화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1년 정도 그 몽골에 있을 때 1년 하고 돌아와서 한 6개월 정도는 유화 작업을 시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쓰는 재료에 대한 익숙함도 있고 동양화 베이스로 유화를 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런 제가 이 재료를 쓰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동양화 재료에서 오는 특이한 느낌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고 2020년도에 개인전 175에서 했던 그 개인전은 유화 작업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에 온수공간 개인전부터는 다시 그 아교 템페라 재료를 사용해서 원래 재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 사실 이 아교 템페라라는 게 약간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물감으로 나와 있는 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되게 질문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이제 이 원고를 작성해서 도대체 아교 템페라가 뭔지 사실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 아니면은 여기서 나오는 미세한 차이가 어떤 건지 되게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유화나 이런 다른 재료들을 거치면서 아교 템페라가 어쨌든 작가님한테는 스스로 가장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뭐 동양화 재료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동양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동양화 재료와 멀어져서 나는 유화만 그리겠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동양화 재료를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캔버스에다가 어떻게 할지 시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러한 과정들이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졸업하고 처음에는 그냥 벡토를 여러 번 베이스로 제소처럼 깔고 그 위에 얇게 동양화 물감, 그 튜브 물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흡수시켜서 그리는 방식으로 그렸었는데, 그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크랙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고 대신에 엄청나게 흡수성이 좋은 표면이 되고, 그때는 이제 캔버스에 한 게 아니라 광목에다가 벡토를 한 3-4번 바르고 거기다 하면 뭔가 텁텁하고 이렇게 수채화 같기도 하고 동양화 같기도 한 느낌이 나는데, 그 재료를 사용하다가 그 말씀드린 대로 유화로 갔다가 다시 동양화로 돌아올 때 그 예전의 방식대로 돌아오고 싶진 않아서 그런 유화를 해봤을 때 제가 재밌게 느꼈던 그 색감이나 그 두께감을 동양화 재료로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그때 아교 템페라라는 게 사실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캡션에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아교 템페라가 그 계란 노른자를 쓰는 템페라를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물감을 직접 만들어 쓴다는 의미로 템페라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아교라는 거를 용매로 해서 물감을 만들어 쓴다라는 의미로 아교 템페라화라고 이름을 그냥 제가 붙인 거고, 그 사용하는 방식은 벡토라는 흙 재료에다가 그 동양 물감을 넣고 아교를 넣고 물을 넣고 배합을 잘해서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서 통에 보관을 하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 템페라라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제가 그 전시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작업이 있어서 이걸 구매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템페라라는 용어가 어쨌든 그 말씀하신 계란 노른자 이렇게 그 인상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계란 노른자를 쓰셨나? 그러면 이거의 보존은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아교 템페라는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다른 유형의 물감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보존은 괜찮지 않을까 했지만 이제 되게 많은 크랙이 생겼고 그걸로 작가님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교 템페라라는 것이 동양화 재료를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재료를 새로 배합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나 혹은 그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주어진 규칙대로 사용하지 않고 좀 마음대로 사용하는 편이었어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이 전시로 해서 이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료의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 보존성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보조제 같은 거를 아크릴 보조제나 뭐 수채화 보조제를 같이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재료적인 실험을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고를 작성하거나 하면 작가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는데, 좀 뭔가 작업실의 풍경이 마치 약간 과학실처럼 뭔가 새로운 이제 재료들을
이제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막 이런 재료를 한번 써봤다. 막 그다음에 이런 마감재를 한번 써봤다. 그리고 마감재 중에서 되게 특이하게도 크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마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것도 막 되게 신기하게 보고 이제 그런 거에서 계속 이제 배합을 하시고 혹은 여기 작업에서도 보시게 되면 뭐 물감이 한두 겹이 올라간 게 아니라 뭐 5, 6겹씩 올라가면서 그 크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의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사포를 통해 가지고 그 크랙을 조금 없애려고 하셨던 거나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옆에서 보았을 땐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뭔가 크랙을 너무 사랑하면서도 크랙을 되게 힘들어하는 게 같이 양립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재료를 써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그템페라를 계속 이렇게 함께 가고자 하신 이유가 있는지.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처럼 되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와서 뭐 다시 유화를 시작하면 그게 좀 흐름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안 되겠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해결점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조금 찾은 것 같아서 이번 전시에서 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요. 사실 뭔가 이제 불멸의 크랙이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여러 전시 중에서 뭔가 문제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걸 해결하겠다라는 그 이제 단계로 했으면은 되게 딱 그 결말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크랙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변했다던가 혹은 이 개인전을 통해 가지고 나 크랙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좀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혹은 그 시도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감정이 느끼셨는지 이제 좀 앞으로 작업에는 이 크랙이 어떻게 등장할 건지도 되게 궁금해서 뭐 그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투를 계속 벌이는 과정이었어요. 한 4,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냥 이제 신경을 좀 안 쓰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어느 정도 어떤 정도로 다뤄야 될지 이걸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긴 어렵지만 제 그 몸으로 약간 습득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앞으로. 그래서 크랙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가고 만약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이번 전시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보조제를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업을 앞서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을 구매했던 사람이기도 해서 그 친구가 점점 이제 캔버스와 물감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원래 구매를 할 때도 이제 인물이 2명 있었는데 그 인물의 검은색 머리가 이제 없어진 상태로 이제 제가 구매를 했었고 머리가 없어도 나는 이 친구와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점점 이제 크랙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막 보존 쪽의 친구들이 너 어떻게 보존하려고 하니? 막 수장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되게 고민이어가지고 뭔가 어쨌든 그 용기를 통해서 저의 작업을 뭔가 조금 더 보수를 부탁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그 회화 작업이나 이런 거 중에서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늘 회화가 제일 글쓰기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제 설정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뭐 1, 2주가 아니라 거의 몇 달 동안 해서 사실 여기에 안 걸린 작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그냥 전반적으로 작업이 이전 작업에 비해서 크기도 훨씬 커지고 그 안에서 크랙과의 사투도 그만큼 훨씬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제 전시를 딱 열고 뭔가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열심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4, 5개월 동안 그냥 작업만 계속 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좀 후련한 마음이 큰 것 같고, 막 엄청나게 막 아주 막 만족스럽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은 내재적으로는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전시를 통해서 그건 아직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다른 회화 작가들처럼 같은 어떤 흐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큰 주제는 뭐 있지만 그 안에서 그때그때 문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결하는 식이나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을 받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40분 정도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전시를 보면서 그 불멸의 크랙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제목도 참 그 이중성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고 봤는데, 크랙에 대해서 그 작가님께서 글에서는 한계다라고도 쓰셨고 어떤 불확실성과 불안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위협적인 마음으로 많이 받아들이셨는데, 지금 이 전시에서 아예 그렇게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던 것을 아예 전면으로 내세우시면서 주제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 노하우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오시면서 그리고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이 크랙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없애야 될 것으로 설정을 했다가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아예 없앤다는 게, 그 전시 초반쯤에는 이 크랙을 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그걸 보존하자라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저한테는. 그냥 아예 없애는 건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전시를 불멸의 크랙으로 했으니까 불멸하는 크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예 없애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크랙이라는 거는 어떤 징조 같은 거고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멈춘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그냥 앞으로는 그냥 덜 생기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는 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정주원 작가님 정말 팬이라서 이번에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는 사실 크랙이 생기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이게 굉장히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보존에 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유화를 하고 있지만 작가님 이 작업이 저는 템페라라고 해가지고 이 느낌이 유화랑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느낌과 동창성 때문에 제가 작가님을 팔로우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계속 몰래 좋아하고 있고, 친구들한테도 사실 안 알려주고 싶고 저만 보고 싶은 네. 그래서 오늘도 몰래 오고 혼자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느낌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 크랙이 있더라도 저는 이 작업을 유지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작업 오래 해 오셨으니까 아까 크랙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크랙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그림이 떨어지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아까 비평가님이 그 머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저는 그 정도로 많이 이 재료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들었어가지고. 머리는 그릴 때부터 없어진 상태로 판매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막 퍼지거나 이러지는 사실 않고, 그리고 딱 말리고 나서 그냥 서서히 봤을 때 뭐 한 달 지나고 보면 조금 더 생겼네, 그냥 이 정도 잔 미세한 그런 것들인데, 안 생기는 작업도 있고 그 편차가 좀 커서 이 친구한테 판매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사포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압력 때문에 그 크랙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그걸 계속해서 그냥 그림이 떼어질 때까지 하고 그 위에 뭐 다시 덧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막 보존과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보통 막 지류나 혹은 회화 작업에서 가장 이제 회화가 정말 보존하기 어려운 단계다 라고 들어가는 게 그 물감층이 이렇게 박리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금이 가 있는 정도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보수해가지고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게 물감층이 떨어지면 이게 정말 좀 큰 문제로 이제 뭐 전시를 좀 미룬다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크랙이 조금 그 회화 수명이 끝나기 전에 그런 징후 같은 것으로 약간 보았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제가 구매를 하니까 확 와닿는 건데, 이제 저 이렇게 걸어놓는 공간이 더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온도나 습도가 관리가 안 되면 더 심하게 가속화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림을 그리실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하셨지만, 좀 구매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따라서 또 그게 그 속도가 엄청, 그 회화의 수명이 확 지나가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처음 그리셨던 그 템페라 작업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판매가 된 게 많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은 저랑 같이 그 작업실에 있는데, 막 떨어지거나 이런 작업은 사실 많지는 않고, 그 중에 하나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사포질로 떨어뜨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냥 그 크랙이 가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작업들이 좀 있어요, 작업실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 사실 작업을 처음 봐가지고 궁금증이 들었는데, 우로보로스나 아니면 꼬리 묶는 뱀이나 아니면은 저 불 작업처럼 마지막 관문과 같이 뭔가 좀 원으로 순환하는 상징성이 드러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뭔가
멀리에서 보는 관점도 있지만 대부분 뭔가 가까이서 보는 관점을 포착하신 것 같아서 작가님이 주로 뭔가 이끌리시거나 아주 사용하시는 뭔가 이미지 아니면 순간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꼬리 무는 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먼저 그리고 저 우로보로스를 그렸는데 꼬리 무는 뱀이 약간 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이제 끝이 없는 싸움을 제 꼬리를 제가 물고 끝나지 않는 뭔가 크랙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날 자신같이 느껴져서 뭔가 순환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약간 답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투영해서 그린 그런 거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찾아보니까 저 우로보로스라는 상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사용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그때 뭔가 생각나는 것들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일단 저번에 그 온수공간에서 개인전을 봤었거든요. 그때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크랙이 가 있는 작품이 덜어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되게 거의 다 말끔한 상태여가지고 잠깐 보긴 했지만 되게 재료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포질을 하는 게 좀 궁금한데 이제 회화에 사포질을 하는 게 사실 잘 가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악교 템페라를 해서 뭔가 표면이 울룩불룩하게 나왔을 것 같다. 그림도 약간 이게 점성이 느껴지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딱 평탄하게 그래서 하셨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야산 같은 데 다니시면서 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에서 완충지대라는 표현도 많이 하시고 이제 제목 같은 것도 보면은 낙하나 미끄러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심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포질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그러니까 두께가 굉장히 조금 있다 보니까 흙이랑 아래를 섞은 게 그게 이렇게 많이 쌓였을 때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한 번에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표면을 다시 평탄하게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올리고 다시 하고 이런 걸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한 3-4번 이상 올리면은 그 위에 다시 그 물감이 잘 안 올라가서 사포질을 하고 뭐 보조제로 코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새 표면에다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작업을 많이 해서 뭔가 수습의 방법으로 사포를 사용한 것 같고 흙이다 보니까 갈간해지거든요. 그게 가루가 돼서 그런 방법으로 사포를 사용했고 그 언덕 같은 소재가 많이 등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러짐, 약간 추락, 낙하, 미끄러짐, 실패, 실수 이런 거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연습을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가상의 공간으로서 언덕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그걸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그 실패를 연습한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동양화는 잘 모르는데 동양화에서 원래 흙이랑 이렇게 물감을 섞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 불화나 뭐 탱화 이럴 때 백토로 한 밑작업을 하고 거기에 채색하는 그 기법은 있는데 그냥 그거를 처음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도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독창성은 있지만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가지고 가야 되는 뭔가 문제점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저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보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예전에 다른 기회로 이제 보존 쪽 학예사분들이 하는 포럼을 같이 듣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예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전혀 모를 때가 가장 보존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인지 혹은 언제나 어느 시기에 나온 물감인지에 따라서 그 보존 방법을 이제 세밀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가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 이러면 가장 이제 단계가 어려운 이제 보존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초를 뭔가 이렇게 작가분들의 작업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제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전시 기획을 하다 보면은 딱 전시가 되는 그 순간의 작업만 늘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이제 구매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구매를 하고 작업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는 이제 전혀 전시 기획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시가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여질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작가님 작업에서 이번에 하신 것들이 다 이제 각자 물감을 조합을 해서 이제 하시게 되셨는데 그런 방법적인 것을 캔버스 뒤쪽에 적으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그 뭐 보조제, 그러니까 처음에 미치를 뭐를 몇 번 깔았는지 그런 거는 적어놨고 뭐 물감의 비율이나 이런 건 따로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방법적인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는 것도 조금 이제 되게 제가 보았을 때는 좀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앞으로는 이 크랙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뭔가 질문이 더 없으시다면은 여기서 이제 토크를 마무리하고 어쨌든 이제 주말에 이렇게까지 와주시고 이제 작업 꼼꼼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정주원 작가님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전을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